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통쾌한 사이다 복수에 성공한 40대 돌싱녀입니다. 요즘은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막장이라고들 하는데요.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 정말 현실이 더하다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저는 제가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기막히고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선한 인상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어렸지만 어른스러웠고 다정했으며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연애하던 저희에게 딱 한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의 바람이었어요. 같은 동호회 사람과 밤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쉴 새 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있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뒤집혀서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바람은 절대 아니라면서 그 여자를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우 씨 말이 그쪽이랑 바람 피운 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오빠를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하고 다가갔던 거예요. 오빠는 절 좋아하지 않았어요. 직접 만난 여자는 생각보다 당돌하게 자기 혼자 좋아했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순진한 남편이 여자에게 끌려다닌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바람 사건은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제가 20대 후반에 만나 30대 중반까지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당시 상견례를 할 때 시댁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적어도 고부 갈등은 없겠다 싶어서였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시댁은 역시나 제 생각대로, 아니 제 생각보다 더 이상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 부족한 저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무가 속썩이거든 다 말해라. 내가 혼내줄 테니. 그리고 시댁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다오. 나는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시킬 생각이 없어. 효도도 따로 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들이 잘 사는 게 효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린 그거면 충분해.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정우 씨랑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더 잘 모실게요. 시댁은 말만 저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한 번씩 찾아뵙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혼을 내시면서 오지 말라고 저를 만류하셨네요. 이렇게 일부러 찾아올 필요 없다. 전에도 말했지만 너희 둘만 잘 살면 우린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까지 신경 쓰면서 애쓸 필요 없어. 대신 아이는 좀 일찍 가졌으면 좋겠구나. 아무래도 우리 저모가 2대 독자다 보니 손이 귀해서 말이야.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아이를 좋아했던 저였기에 결혼하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 노고를 덜어주는 시댁 덕분에 저희는 주말에도 편안하게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만 신경 쓰면 되니 온전히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더군요. 제 나이도 30대 중반이었고 시댁에서도 손주를 기다리고 있으니
저는 남편과 빨리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당연히 둘 다 건강했고 부부 사이도 좋았으니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죠. 그런데 1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노산의 나이는 아니었기에 충분히 자연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여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 보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무슨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나도 그런 생각하긴 했어. 1년이나 준비했고 우리 둘 다 건강한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하긴 하잖아. 당신 말대로 가서 검사 받아보자. 뭘 알아야 시험관을 하든 다른 거라든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조금 무섭고 겁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네요.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아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를 뵐 수가 없어 결과를 들으러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왜 이리 긴장이 되던지 저는 심호흡을 하며 결과를 들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더군요. 저는 더욱 긴장이 됐습니다. 우선 검사를 다 해본 결과 이은희님은 별다른 이상이 없으세요. 자궁도 같은 나이대 분들보다 건강하시고 난소에도 문제가 없으시고요. 지금 문제는 남편 김정훈님이신데 저희 남편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혹시 정말 전혀 예상 못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정훈님 검사 결과 무정자증이세요.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결혼하신 건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뇨? 말도 안 돼요.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혹시나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이게 김정훈님 검사한 결과고 이게 정상적인 남자분의 결과예요. 딱 봐도 차이가 보이시죠? 안타깝지만 김정훈님은 무정자증이 맞습니다. 정말 단 1%도 생각해본 적 없던, 아니 상상조차 한 적 없던 결과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 임신이 어려우니 시험관을 해야 한다는 정도의 결과일 줄 알았는데 이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아직 내 생각도 정리가 안 됐는데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하나 싶어서였어요. 일단 생각을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리더니 그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자기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되면 괜찮은 남자가 몇이나 있을까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남편에게 비밀로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천천히 말하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묻더군요. 여보, 아까 전화를 왜 안 받았어?
오늘 병원에 결과 들으러 가는 날이었잖아. 전화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무슨 문제라도 있대? 문제는 무슨? 아무 문제 없대. 그래서 굳이 당신한테도 전화 안 한 거야. 별 문제도 없는데 굳이 전화해서 말할 필요 없잖아. 집에 오면 말해주려고 했어. 진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대? 우리 둘 다? 음, 아직 자연 임신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제 말에 남편은 내심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한 남편의 노력은 계속됐죠.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기에 함께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정자증인 남편에게서 아이가 생길 리가 있나요? 점점 지쳐가는 남편을 보니 저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솔직하게 말을 할까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쯤 시댁에서도 은근한 아이 푸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이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니? 2년이 훌쩍 넘었는데 왜 아이가 안 생겨?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병원도 다녀왔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게 좀 더 일찍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애를 뭘 그렇게 길게 해서는. 여자 나이가 30 중반을 넘으면 원래 아이 갖기가 쉽지 않은 법이야. 안 되겠다. 내가 아이 잘 들어서는 보약을 좀 지어올 테니까 그거라도 먹어라. 꼭 빠지지 말고 먹어야 한다.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으니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아이를 너무 좋아했고 결혼하면 당연히 예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면서 함께하는 행복을 꿈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한 번씩 혼자 눈물 짓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을 더 노력했지만 당연히 아이가 생길 리 만무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 좋았던 시댁은 이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기도 못 낳고 이러다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다. 아, 어떡할 거니? 우리 정우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문제가 없는데 네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몇 번이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손이 귀한 집안에서 더 이상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에서 제게 눈치를 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 제게 다정하고 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남편은 제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뭐든 둘이 함께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자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는 동호회 나간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어요. 결혼 전부터 외향적이었던 남편이었기에 여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게 있을 텐데 아이가 안 생기니 얼마나 괴로울까 싶었어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라도 스트레스를 좀 푼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시간에는 집에 돌아와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 저도 남편이 밖으로 놀러 나가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동호회는 다 끊고 등산 동호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등산용품을 잔뜩 사며 원래 장비가 중요하다더군요. 저는 매주 빠짐없이 동호회를 나가는 남편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뭘 그렇게 매주 나가? 하루는 좀 쉬어도 되잖아. 평일에 회사도 나가면서 주말까지 그렇게 등산 다니면 힘들지 않아? 힘들긴. 등산하면 운동도 되고 좋지. 운동하면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니까 일석이조야. 그런데 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나이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니까 운동을 더 해서 체력을 길러야지. 등산만큼 좋은 것도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이후에도 매주 주말 등산 동호회를 나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의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아까 금방 출발한다며. 여보, 진짜 미안해. 아까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호회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 가고 있거든? 새벽에나 집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은 당신은 혼자 저녁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여보, 오늘도 늦어? 오늘은 동호회 누님 남편 어머니 장례식에 왔어. 여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동호회 사람들이 좀 있어주기로 했거든. 미안해.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갈게. 등산 동호회를 나간 이후로는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동호회 형님의 아버지, 동호회 누님의 남편 어머니 등 장례식만 몇 번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동호 회원 중에 조난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구조하는데 기다려야 한다고도 했고요. 솔직히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희는 주말만 되면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늦어도 꼭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진짜 요즘 동호회만 나가면 12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오늘은 10시까지 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10시야? 나 두 번은 말 안 한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날도 남편은 10시가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너무 괘씸하고 열받아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도 핸드폰을 끈 채 자버렸습니다. 다음날 현관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계단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남편은 문소리에 잠에서 깨서는 제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진짜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줄 몰랐어. 분명 정모 시작할 때만 해도 배터리가 꽤 남았었는데 오랜만에 정모라서 다들 술을 한 잔씩 주는데 마시다 보니까 취하기도 해서 정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일단 남편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 안에 들어와서도 미안하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대체 당신은 생각이 있어 없어? 한두 번도 아니고 등산 동호회만 나가면 맨날 기분이 12시가 넘어야 집에 오고 이런저런 핑계도 한두 번이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한 남자가 그렇게 외박하는 게 말이 돼. 미안해. 그래도 외박은 아니지. 잠은 집에서 잤잖아. 그냥 조금 늦은 것뿐인데. 그걸 말이라고 해. 12시 넘어가면 그게 외박이야. 그리고 그런 것도 한두 번이어야 이해하지. 당신 처음에 뭐라고 했어? 동호회 나가도 항상 저녁은 나랑 먹고 저녁 시간은 나랑 보낸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늦어? 동호회 사람들도 다 결혼한 사람들일 텐데 다들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한대.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늦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마. 사정? 그 사정이라는 게 왜 맨날 그 동호회만 가면 생기냐고. 입장 바꿔서
내가 맨날 나가서 12시 넘어서 집에 오면 좋겠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맨날 시기만 보면서 당신만 기다리는 내 심정을 알기나 하냐고. 앞으로 진짜 다시 한 번만 외박하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안 살 거야.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지금 선 넘었어. 못 산다고 하면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알아서 생각해. 그렇게 등산 동호회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랑 짝짝꿍하면서 행복하게 살든가. 저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더는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남편도 느끼는 게 있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제 말 때문인지 남편은 그 다음 주말에는 10시 전에 귀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느끼는 게 있나 싶었죠. 하지만 사건은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몸살 감기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라 꼼짝없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막 약을 먹고 잠들었을 때였어요.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혹여라도 남편이 깰까봐 핸드폰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몇 번 울리다 말겠지 했던 핸드폰은 끊기기가 무섭게 계속 다시 울리더라고요. 당연히 동호회 사람인가 싶어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정우 씨 핸드폰입니다. 여보세요? 정우 오빠 어디 갔나요? 누구신데 제 남편을 찾으시죠? 아, 언니가 정우 오빠 와이프시구나.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같은 동호회 회원이세요? 지금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약 먹고 잠들었는데 급한 일 아니시면 내일 다시 전화하세요. 급한 일인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거든요. 기쁜 소식이요? 네. 아마 오빠가 들으면 너무 기뻐서 울지도 몰라요. 뭔데요? 남편한테 기쁜 소식이면 나한테도 기쁜 소식일 텐데 말해봐요. 내가 전해줄게요. 언니한테는 별로 안 기쁜 소식일 텐데요. 네. 저, 정우 오빠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임신이라고 했어요. 누구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김정우 씨 아이요. 언니는 못 갖는 그 아이를 제가 가졌어요. 그런데 성별 확인을 했는데 아들이라네요. 저 오빠네 부모님도 곧 찾아뵐 예정이에요. 누굴 찾아봬요? 정우 오빠 부모님이요. 어차피 지금 언니가 있는 그 집도 가보긴 해야 하니까 조만간 한번 들를게요. 오빠한테 일어나면 전화 달라고 전해주세요. 앳된 목소리의 여자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초부터 남편과는 통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 애를 임신했다는 건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무정자증인데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장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좀 일어나 봐. 빨리.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나 몰래 바람 피고 다녔어? 맨날 동호회 핑계로 말도 안 되는 사정 들먹이면서 늦게 들어왔던 게 다른 여자 만나고서 허짓거리하고 다니느라 그런 거였냐고. 그 여자가 당신 아이를 가졌다는데 사실이야?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방금 그 여자가 전화했어. 당신 폰으로. 왜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받아? 뭐?
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당신이 약 먹고 잠들었는데 깰까봐 핸드폰 가지고 나간 거고, 전화가 계속 오길래 동호회 사람인가 싶어 받은 거야. 당신 아픈 거 말해주려고. 그 여자가 그러더라. 성별 확인을 했는데 아들이라고. 뭐? 아들? 저는 봤습니다. 남편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요. 아들이라고 하니 좋아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좋아. 아들이라니까 좋냐고.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 동호회 나가서 어린 여자 만나서 그 짓거리 하고 다닌 걸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나도 힘들었어. 뭐? 힘들어. 그래. 우리 집에서는 계속 아이 타령하지. 노력하는데도 우리한테는 아이가 안 생기지. 그러니 나도 얼마나 답답했는데. 나도 미친 노릇이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다고 나가서 다른 여자랑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녀. 그게 잘한 짓이야. 물론 잘한 건 아니지. 그리고 몇 번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이렇게 아이를 금방 낳는데. 뭐라고?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아이가 안 생긴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문제였으면 다른 여자도 임신을 못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 여자는 내 아이를 가졌다잖아. 그럼 당신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당신 나이도 많으니까 아이 가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저는 그동안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사실을 숨겨왔는데 남편은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이었냐고? 뭘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당신이랑 이혼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 흥분하지 마. 뭐라고? 저는 정말 말문이 막히더군요. 제 남편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눈물만 나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시부모님이 남편 퇴근하는 시간에 함께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정우한테 이야기는 들었다. 너도 많이 놀랐겠구나. 어머니, 저 정말 속상해요. 제가 정우 씨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래도 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얼마 전 그 여자애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배가 꽤 불러있더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우리 정우 아이고 심지어 아들이라고 하는데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니? 어머니, 물론 네가 속상한 건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너도 이해해줘야 해. 네가 아이를 못 낳아서 대가 끊기게 생긴 걸 그 여자애가 이어가게 해준 거잖니? 그리고 우린 그 여자애 받아줄 생각은 없다. 우리 집안 며느리는 너야. 그냥 정우 아이만 데려올 거야. 그러니 너는 아이를 잘 키우기만 하면 돼.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의 아이를 저보고 키우라뇨? 그럼 정우 아이인데 안 키워. 그러겐 네가 직접 아이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니?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다. 옛날에는 처가 애를 못 낳으면 시바지를 들여서라도 애를 낳아서 대를 이었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시바지라니.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고고하게 앉아있는데 그게 더 어이가 없었죠. 그 여자아이가 정우 씨 아이인 거 확실하대요? 확인은 해보셨고요. 그래, 우리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이럴 거 같니? 이거 봐라. 그 여자애가 가져온 확인서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라고 내민 종이는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양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글만 나열된 형태로 되어 있었고 병원 직인도 제대로 찍혀 있지 않았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친자 확률 99.9%라는 결과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저는 그제서야 이 상황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와 저희 남편 집안은 모두 어느 정도 사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도와줘서 겨우 부도를 맞고 간간히 굴러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사정을 모르니 그 여자가 남편의 돈을 보고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암튼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너도 마음 차분히 먹고 정우랑 그 아이 잘 키울 생각이나 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라. 내 아이다 생각하고 키우다 보면 너무 키우게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낳아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큰 법이야. 시부모님들이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돌아간 뒤 저는 차분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확인서라고 건넨 종이만 제대로 봐도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는 게 정상인데 얼마나 아이의 눈이 멀었으면 저렇게 철썩 자기네 집 핏줄이라고 믿을까 싶었지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그 누구도 저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제라도 시부모님과 남편의 본성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대갚아주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때마침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배가 뿔룩 나온 여자는 당당하게 제 집인 양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나 여기 올 자격 있는데? 내 배 안 보여? 나 정우 오빠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야. 그것도 아들을. 언니보다 여기 있을 자격 더 충분한 것 같은데? 자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임신? 네가 우리 남편 아이를 임신해? 그래, 맞아. 언니는 못 갖는 그 아이를 내가 가졌지. 그러게 나이는 많아서 언니는 왜 정우 오빠랑 결혼을 했어? 이런 시가귀한 집에서 아기도 못 낳을 거면서.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나이 많은 게 벼슬이야? 언니 말하는 거 보니까 정우 오빠가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알만하네. 됐고 다른 말 둘러대지 말고 용건만 말해. 너같이 더러운 애 우리 집에 오래 있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너 같은 애들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오거든? 어디서 굴러먹던 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 남편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 따윈 안 할 거고. 원하는 걸 말해봐. 네가 원하는 건 돈 아니야. 어머, 생각보다 우리 언니 말이 잘 통하겠네. 맞아. 나 그쪽 남편한테 별로 관심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언니 남편 아이니까 아이는 낳을 수 있게 3억만 줘. 그럼 내가 입 닫고 조용히 숨어서 살게. 시부모님이 그러더라. 아이는 받아준다고. 오히려 나도 좋아. 난 아직 젊은데 내가 아이 때문에 발목 잡혀서 사는 건 너무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도 언니가 키워. 언니 아이인 것처럼. 어차피 나만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언니가 못 낳은 애 내가 낳아줬으니 3억도 좀 적긴 하다. 그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는 여자를 보고 있자니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가 귀한 집 아이를 낳아줬는데 3억이면 내가 정말 착한 거야. 언니는 나 같은 애 만난 거 고마워해야 돼. 넌 이 상황이 재밌니? 즐거워? 근데 나도 재밌어. 너 나를 우습게 본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어. 내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너 같은 꽃뱀한테 걸렸지만 난 아니거든. 몇 달을 걸쳐서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 제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아이는 정우 오빠 아이가 확실해. 언니가 임신 못한다고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야. 너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 이 아이는 정우 오빠 아이야. 저는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끝까지 남편의 아이라고 우기는 여자가 가소롭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해. 그 아이 절대 우리 남편 아이 아니야. 왜냐면 내 남편은 무정자증이거든. 그런데 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남편 아이를 가진 거니? 네가 가져온 진료 확인서라는 거 나도 봤거든? 근데 그렇게 허술하게 조작한 건 처음 봐서 웃음이 다 나더라.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하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했어? 나만 몰랐나 봐.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무정자증이라니. 오빠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연히 없겠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니까. 내가 남편 상처받을까봐 배려해서 비밀로 했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두 년놈들이 나를 기만해. 그래. 난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너는 상간녀로 소송 걸어서 싹싹 털어줄 테니까. 아, 그리고 사기죄도 추가해야겠다. 문서 위조도 범죄인 거 알지? 정우 오빠네 부모님도 이 아이 인정하셨어.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이 아이 낳을 거야. 그래, 나. 어차피 난 내 남편한테 애정 같은 거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둘이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고. 근데 넌 그 아이 하나로 돈 좀 뜯어내보겠다고 상간녀에 사기범까지 되게 생겼는데 어떡하니? 저는 한껏 비웃음을 날려줬습니다. 제 말에 여자는 몸을 부르르 떨고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더군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접수하고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준 병원 진료서도 들고 가서 상간녀를 사기죄로 고소했죠. 상간녀가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나눴던 대화를 미리 녹음하고 있었던 저는 그걸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와 말하더군요. 당신 정우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왜? 걔가 뭐라고 해? 아예 안 낳고 치워버린대잖아.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울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 왜? 당신 집안에 귀하디귀한 3대 독자가 태어나지 못할까봐 초조해? 사람이 왜 그래? 당신이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했으면 고마워하면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당장 정우한테 가서 사과해. 우리 부모님도 이 사실 아시면 가만 안 있으실 거야. 사과? 내가 왜?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걔도 무섭긴 무서웠나 보네. 자기 거짓말이 들킬까봐.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건 그거고. 나 오늘 당신이랑 이혼소송 접수하고 왔어. 그리고 그 여자는 상간녀로 고소했고. 당신 대체? 알아듣기 말했는데 왜 그러는 건데?
알아듣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놓고 알아듣게라고. 난 이런 취급당하면서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전화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애랑 잘 먹고 잘 살아. 아이도 낳아서 키우면서.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부모님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저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얼얼하더군요. 넌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우리 손자를 안 낳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남의 집 배를 끊기게 해놓고 뭘 잘했다고 네가 귀한 우리 손자를 못 낳게 해. 그 귀한 손자가 정말 정우 씨 아이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 얘기야? 그때 병원 확인서까지 보여줬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는 못 갖는 아이에 다른 여자가 가져서 분하니? 아니요, 전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우 씨는 아이를 못 갖는데 정우 씨 아이 가졌다고 하니까 이상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우가 아이를 못 갖는다니. 우리 정우가 왜 아이를 못 가져? 네가 가져야 꼭 정우 아이야? 다른 사람이 정우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때 서랍에 있던 진짜 병원 확인서를 가져와서 내밀었습니다. 혹시 몰라 그때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두었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정우 씨랑 검사받고 받은 결과지예요. 보세요. 거기 잘 쓰여 있죠? 김정우님은 무정자증이라고. 뭐라고? 옆에서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종이를 빼앗아 확인하더군요. 그러더니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시부모님들도 그 종이를 보더니 크게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청우가 무정자증이라니? 제가 혼자 결과 들으러 가서 저 사실 알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혼자만 아는 비밀로 묻었죠. 2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질 때도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이를 못 가는 걸로도 힘들어하는데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서 참았고요. 어머님이 저 부르셔서 아기 못 갖는다고 구박하고 그게 꼭 저 때문인 것처럼 말할 때도 저는 다 참았어요. 근데 그렇게 참고 견딘 결과가 이거라니 정말 후회되네요. 그때 그냥 말해버릴 걸 하고요.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거 조작한 거 아니니? 조작은 그 여자가 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확인서 보세요. 병원 확인서는 양식이 다 있고 마지막에 병원 직인도 찍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보여준 건 그런 게 전혀 없던데요. 마치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랑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나요? 전 세계 어디에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그 여자와 대화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대화를 들으면서 세 사람의 표정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 확인서가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직접 병원 가서 확인해보세요. 정우 씨가 무정자증인지 아닌지. 그리고 당신은 당장 짐 싸서 여기 나가. 우리 이제 부부도 아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부부가 아니라니. 저 이혼 소송했어요. 그 여자 상간녀 소송도 같이. 그리고 앞으로 아버님 회사에 지원도 없을 거예요. 이젠 암남인데 지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가,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당연히 청와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 그걸 거짓말해서 꾸밀 줄을 어떻게 알겠니?
금세 태세 전환을 하며 잔뜩 울상을 하는 시부모님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랑 행동들 다 잊으셨어요? 설사 정말 그 여자가 정우 씨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셨어요. 한 번쯤은 제 마음도 생각을 해주셨어야죠. 그렇게 아이를 가졌다니까, 아들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사람을 막대해놓고, 이제 와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끝인가요? 용서해다오. 제발. 지금 회사가 아직 어려워서 지원이 끊기면 다 끝장이야. 그러니 제발 아가, 그래도 점을 생각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정이요? 무슨 정이요? 아버님 어머님에겐 없는 정을 왜 저한테 요구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과 시부모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남편은 매일 집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서버린 상태였어요. 시부모님들에게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알게 된 저희 친정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면서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왜 그런 일을 혼자 감당했냐면서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바로 시아버지를 돕고 있는 일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니 시아버지 사업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고 결국 부도 위기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그 상간녀가 다른 남자 몇 명에게도 꽃뱀짓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다 고소를 당해 빼도 박도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될 것 같단 말을 들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만 몇 개를 당했는지 그 돈을 낼 능력도 되지 않으니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감옥에서 출선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습니다. 또 남편과 상간녀도 완전히 원수가 됐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상간녀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상간녀는 남편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남편을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돈이 없는 걸 알고 나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게 딱 꽃뱀이다 싶었습니다. 시댁도 완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아버지 회사는 부도 위기에서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남편은 이혼당하고 꽃뱀한테 버려졌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죠. 심지어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져 불륜남 딱지가 붙어 더는 다닐 수가 없어 퇴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시아버지 부도를 막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주변에서 걱정 어린 말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던 나쁜 사람들을 모두 끊어냈으니 제 인생도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이게 내가 진짜 겪은 일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오늘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겪은 일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사람을 믿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